과하게 소개를 받은 김항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마침 이제 이런 콜로퀴움이 있게 돼서 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주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아주 우리 이경훈 선생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강연을 하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될 내용은 뭐 한국 사회의 혐오와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혐오라는 그 감정 또 반지성주의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좀 화두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면서 또 본질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어느 수준에서 이제 강연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해 보는 차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같이 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 토의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를 누르나요? 예, 예. 우리가 이제 혐오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 사실 혐오는 한문으로는 이제 싫어할 싫어할 오자, 나쁠 악자로도 쓰이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쓰고 있고 뭐 영어로 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disgust니, hatred, aversion, 되게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는데요. 사실 혐오는 따라서 이 싫어할 오자를 쓰지만 사실은 이제 나쁘다는 이제 악자의 개념, 나쁘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싫음과 나쁨이 이렇게 동시에 결합된 감정입니다. 단순하게 싫다는 게 아니라 나쁘기 때문에 싫거나 혹은 내가 싫어해서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이 중첩된 감정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좀 유사하게 무슨 뭐 역겹다, 뭐 메스껍다, 뭐 이렇게 또 쓰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이 신체상의 반응을 또 강하게 일으키는 감정이거든요. 거꾸로 흐른다, 뭐 소화작용이 거꾸로 되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렬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019년에 감정과 사회라고 하는 책을 낼 때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고 또 뭐 이게 학문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렇게 다룬다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가폭력 근데 국가범죄라고 하는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어떻게 느끼는가 그 감정을 쓸 때 제가 자꾸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갈수록 이 감정이 살아있지를 못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5.18 항쟁에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갖게 되는 우리들의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5.18 항쟁에서 그들이 갖고 겪는 감정을 내가 무슨 분석적으로 괄호를 놓고 네모를 치고 줄을 긋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냥 가능하면 내가 사회과학적인 그런 자료보다는 차라리 그때 그 상황을 아주 정말 잘 묘사했던 뭐 시대를 넘어 어둠을 넘어 우리 황석영 선생이 이제 에디트했던 그 책, 그 내용을 좀 간추리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챕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라는 감정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거나 분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본래 의미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질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혐오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어서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혐오 그러면 혐오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이웃 감정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제가 이제 그냥 혐오 군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심리학자들은 다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혐오를 느낄 때 거기에 뒤따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경멸감이라든지 모멸이라든지 혹은 증오와 적대감이라든지 분노와 비난이라든지 또 두려움과 냉소라든지.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약한 혐오가 있고 아주 강한 혐오가 있거든요. 근데 약한 혐오 중에 하나는 예컨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 혹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젊은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집에 들어와서 자 뒤에 이제 택시 운전사가 이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젊은 이제 사장한테 뭐 인생이란 뭐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친해지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이제 거기서는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뭐 기사님. 뭐. 그러다 집에 들어와서 그분 참 사람이 좋은데 선을 좀 넘으려고 그래. 건방지게. 선을 좀 넘으려고 그래. 근데 그게 강렬한 혐오는 아니지만 사실은 선긋기, 다시 말하면 구별짓기에 의한 혐오의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약한 혐오의 감정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권태스러움이죠. 권태. 권태라는 것도 자신의 일상에 대한 약한 혐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권태라는 감정이 아주 반복적인 일상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뭔가 이 일상에서 존재하는 자신이 좀 권태스러운 거죠. 그 권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는 게 불안이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존재 어느 그 모습을 살펴본다. 하이데거의 얘기했습니다만 불안의 감정 속에서 존재를 살펴보는. 근데 어쨌든 이 혐오라는 감정도 보면 주변에 이제 많은 비슷한 감정들을 몰고 다니고 있고 또 강도상에서 아주 강한 혐오도 있고 약한 혐오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여러분 혹시 뭐 혐오를 느끼시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 난 혐오를 느끼고 있다. 혹시 학장님 요즘 누구 혐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혐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또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누군가를 어떤 집단을 엄청나게 아주 강도 있게 혐오하고 있고요. 다만 혐오의 대상이 또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혐오라는 감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싫다가 아니라 거기에 나쁘다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 가치 평가가 내려진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뭐 냉소라고 하는 거 냉소주의자들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냉소주의자도 뭐냐면 타자의 존재를 좀 부정 혹은 불인정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사실은 냉소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혐오를 통해서 그게 서로 복잡하게 이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혐오라는 용어의 근원을 보면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이제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맛에 대한 불쾌감, 혹은 거부가 사회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안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어떤 뭐 식물이나 어떤 뭐 대상을 내 입에 댔다가 바로 얘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부 반응이 사회 생물학적으로 이제 진화가 돼서 생긴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찰스 다윈은 참 대단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종의기원을 1859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보다 2년 전에 1857년에 이제 저희 사회학에서는 그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진화론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라마르크 이래로 생물학에서도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사회학 같은 분야에서도 이미 진화론적인 사유가 막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진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서 1872년도인가에 그때쯤 그 인간과 동물의 감정에 관한 연구 그 책을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보면 그 다양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개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어떤 표현을 짓고 어떤 표정을 갖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펴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혐오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혐오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신체 반응, 또 얼굴 표정 이런 거를 이렇게 기술을 쭉 했거든요. 근데 다윈은 돌아가시기 전에 91년도인가 이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지렁이의 분변토에 관한 연구하고 또 그 책도 내십니다. 대단한 거 잘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 갑자기 이 양반이 왜 지렁이일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정말 이 아름다움이랄까요, 신비스러움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지렁이가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변토를 이렇게 막 내는데 사실 우리 인류 문명에서 지렁이가 이런 분변토를 내지 않았으면
아마 유적들 같은 거 다 녹아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진 땅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렁이를 모아가지고 집에서 실험을 합니다. 모래판을 뿌려가지고 거기다 지렁이를 쫙 뿌려놓고 거기에 나뭇잎 사이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봅니다. 지렁이들이 나뭇잎의 특정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걸 씹어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데 쓰고 나머지는 그것을 분변토로 변으로 이제 내보내서 이제 분변토가 쌓이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윈은 지렁이가 이것은 선택적 행위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얘기거든요. 지렁이에게도 선택할 수 있다면 본인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이걸 그냥 본능적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윈이 너무 좀 지나치게 본 거다 이렇게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지렁이나 사실 이런 뭐 동식물들에게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한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근데 하여튼 혐오를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표정, 뭐 신체적 증상 이런 걸로 이제 묘사를 했어요. 보면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내밀고 무인 미술이 이그러지고 코에 힘이 들어가고 침을 뱉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 1870년대 얘기인 것 같지만 현재도 우리가 그 다윈의 그 이렇게 영향을 계속 그 유산을 이어받은 사회 생물학자들이 감정 연구를 할 때 바로 이 연구를 계속합니다. 각 문화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정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나, 어떤 신체 반응을 보이나 이런 거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이제 이 혐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어디가 뇌의 어떤 부분이 자극이 돼서 이제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나,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나.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미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혐오는 원래 그래서 이제 뇌섬 또 바닥 밑에 전두엽인데 특히 뇌섬 이 아래쪽 이쪽이 이제 혐오랑 이제 주로 관련돼 있더라.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혐오라는 감정이 상대를 대상을 나쁘다 평가를 하고 거기서 싫어한다는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부정적으로 미리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감정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분노라는 감정이 나쁜 감정일까요? 우리가 분노하지 못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혁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뭔가 같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그 뭐 범죄 행위나 어떤 뭐 그런 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때로 우리는 굉장히 부정 감정 그러지만 이때 부정이라는 감정은 나쁘다는 의미의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모든 감정이 다 그렇습니다. 혐오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나쁜 맥락에서 나쁘게 작용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혐오를 문제시하는 거죠. 사실은 혐오도 진화론적으로 보면 나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반응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혐오의 대상과 반응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한 음식이나 이제 동식물, 특히 뭐 우리 학장님 가끔 식사하다 보면 선지 같은 걸 안 드세요. 근데 저는 이제 선지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 딱 있는 거. 그리고 좀, 근데 또 고기는 또 피 흘리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내장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수시로 막 가서 이렇게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특정한 음식이나 동식물, 근데 특히 이제 이 혐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문명을 발달시켰는가 이제 그걸 연구한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역자인데 그 사람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동물 특히 동물을 잡아가지고 얘들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형체를 없애는 거예요. 이름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소를 잡으면 우리 카우 먹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응? 그냥 미트. 뭐 돼지를 잡으면 피그 먹는다 이렇지 않아요. 포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형태도 바꾸는 거예요. 네모지게 딱딱 등심, 안심. 그럼 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먹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물론 동양에서는 생선이 눈이 꿈뻑꿈뻑거리는 걸 좋아하죠. 그럼 보면서만 먹죠. 그리고 뭐 꿈틀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먹는 걸 좋아하는 또 그런 문화권이 있습니다만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혐오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특정한 음식이나 동식물 가공품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이 있는데, 자, 이제 성, 죽음, 위생과 관련된 또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기시한다, 터부시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체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특히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질적인 것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 집단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N번방이니 뭐 연쇄살인범이 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 질서를 이렇게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반응으로서의 혐오, 다양하게 혐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감정이 또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유전학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고 연구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심리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진화론적으로 혹은 DNA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게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특히 우리의 자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걸 이제 소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학습하고 그리고 배워간다는 거죠. 그런 감정을 내가 내 몸에다가 이제 쌓는데 특히 혐오라는 감정을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일종의 이제 구성된 감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감정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혐오 감정은 그렇습니다. 다른 감정에 비해서도 더욱 또 아주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나 구성됐다. 아까 보면 혐오는 상대적이다. 누구는 내장탕을 좋아하지만 누구는 또 싫어하거나 또 뭐 뱀 같은 거를 어떤 사람 근데 뱀 같은 거는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게 막 이렇게 피하거든요. 대부분 민족들이. 그런데 뱀을 자기의 그 토템으로 여기는 그 아프리카 민족도 있고요. 지금 뭐 네팔 같은 데 가서 보면 뱀 신도. 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WHO 여러분 그 세계 보건기구 요거 휘감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뱀이에요. 보면 WHO의 그 상징을 보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건강을 또 상징하기도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또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이 밑에 바로 부분이죠. 이 사회적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돼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혐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특히 뭐 나치즘하의 유대인이라든지 뭐 광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생물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희생제의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권력 집단이 그 자기네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전체 질서를 위해서 꼭 희생양들을 골라서 이제 희생제의를 이렇게 해왔죠. 그건 뭐 동서양 좋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아즈텍 문명이 굉장히 많은 이제 희생제의를 했고요. 사실 동양에서도 중국에서도 상나라 때 각골 문자 상나라 때 그거 보면 심지어는 하루에 500명 내지 1000명까지 희생제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을 한 이유가 어떤 부족한 노동력을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희생제의를 하기 위한 그 인간들이 필요해가지고 포로들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정도로 초창기 우리 인간들은 이제 그 근데 인간이 흘리는 피를 그래서 이제 동물로 대체가 되고 나중에 식물로도 대체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희생물을 이렇게 이제 던져왔던 역사가 있죠. 근데 그런 희생제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 지라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희생제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 통치성이 구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특히 이런 희생물이 필요할 때 역사적인 상황에서 권력 집단이 특정 집단을 특정한 사람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희생물로 규정을 하면서 거기에 혐오 감정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한 이 특정한 부정적 속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위험스럽다, 추하다, 더럽다. 실제로 그 나치즘 하에서 이제 그 기록물들을 보면요. 그 나치즘에서 하던 이제 그 연설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을 저 더러운 바퀴벌레들, 저 더러운 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연설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근데 이제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끈끈한 신체의 특정 기호로 작동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느 학자가 이제 9.11 이후에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저것들이 떠돌아다니는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떠돌아다니는 저 위험스럽고 저 추한 저 존재자들 하면서 그걸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몸에 그게 몸에 아예 배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흡착된 그런 기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기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인 혹은 오점 찍기라고 그러죠. 스티그마티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범죄학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론이 우리가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람한테 어떤 범죄 혐의를 낙인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오점을 찍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낙인이나 오점 찍기에 대한 이 사회학적 연구는 한 60년대 이럴 때 인종차별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점을 찍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점을 찍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비호감을 넘어서 근데 단순하게 싫다가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나쁘다라는 이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안녕과 번영, 존립을 해치는 위해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이것이 유기체다. 번식하고 증식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생물이 아니에요. 무생물이면 그냥 내가 싫어서 피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유기체거든요.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바퀴벌레처럼 놔두면 확 막 부엌을 점령해 버린다. 저 유대인들을 놔두면 저것들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이 아리안족의 땅을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번식하고 증식하는 유기체를 본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는 그 판단과 인지 속에는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혐오라는 감정을 가졌을 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화수행성처럼 우리가 언어를 말하는 순간 이게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폭력적 행위가 수반되어 있다고 해요. 발화수행성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혐오라는 감정을 갖고 표현하는 순간에 이미 어떤 폭력적 최소한 차별하거나 아까 좀 가볍게 선을 긋거나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가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수반된다.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어떻습니까? 에그머니나 하고 누구는 피하지만 또 누구는 가서 발로 막 밟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리두기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행위를 또 수반하는 것이 바로 혐오의 감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왜 이런 혐오에 주목하는가? 뭐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증오범죄,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이제 보통 혐오 범죄죠. 혐오에 의해서 나온 그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이 누스밤 혹은 너스밤이라고 우리가 읽는 그 유명한 이제 뭐 철학자이면서 법학 이론가거든요. 원래 학부에서는 연극을 했다고 그래요. 연극하고 문화 이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전 대학의 교수가 돼서 학생들한테 아주 강의를 하죠. 근데 그 책이 혐오와 수치심 그리고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제는 혐오와 수치심 그리고 and law가 들어가는데 우리 번역할 때 한국에서는 law를 지우고 혐오와 수치심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야, 이거 혐오 수치심 책인가 하고 막 다 들이 사서 봅니다. 로자가 들어가면 지루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본에는 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입니다. 이분이 법전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다른 거는 다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양형을 규정할 때. 그런데 이 혐오 범죄만큼은 정상 참작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의 그 인종차별 문화에서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양한 판례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혐오하고 혐오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모멸과 수치를 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누스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혐오라는 감정이 폭력적 행위를 수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뭔가 이렇게 그 범죄를 유발하거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갑작스럽게 그러면 우리 또 요즘 혐오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냐? 그러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사실은 신나치즘이랄까요? 구구파들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우파가 있고 이제 극우에서 울트라자를 하나 붙이는데요. 그 경계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이게. 근데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는 바로 총리가 바로 무솔리니 그 구구파의 후계자가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이태리에서.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보면 거의 50대 50 투표율을 얻을 정도로 구구파하고 지금 비슷하고요. 이미 뭐 영국의 독립당이라든지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라든지 등등 지금 유럽에서도 보면 소위 이런 우리가 그냥 우파가 아니라 보수당이 아니라 우파당이라고 하죠. 소위 자기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국가주의를 주장하고 인종차별 같은 것을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그 우파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를 봤거든요. 트럼프의 등장을 보면서 트럼프가 반인종적인 또 요즘 반이민 같은 거 막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반여성적인 그런 얘기들을 막 수시로 그냥 내뱉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사회가 어떤 백인 그 남성 중심들의 마초 분위기로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우파의 분위기가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저쪽에 뭐 바이든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파가 아닐까요? 저는 뭐 바이든은 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트럼프보다. 차라리 트럼프처럼 대놓고 하든지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교묘한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왜냐면 특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일본의 뭐 아베 지금 뭐 기시다 정권도 그렇고요. 제가 뭐 한국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굳이 뭔가 이렇게 마초 분위기들 마초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 그거하고 지금 이게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테러 형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무슬림도 마찬가지, 기독교 뭐 근본주의자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이런 이제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감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게 또 이런 실업이나 경제난이나 또 이런 거하고 또 무관치 않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을 그렇게까지 혐오를 했을까? 근데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이미 히틀러 이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뭐 유럽 전체에서 뭐 여러 아시다시피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제 그 종족들로서 유럽을 떠돌아다닐 때 뭐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 전체주의 출현의 이제 조건에서 이미 히틀러 이전에 유럽 사회에서 유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혐오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추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히틀러 탄생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멀쩡하게 독일에 좋은 대학을 나온 이제 친구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고백록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왜 난 취업이 안 될까? 사회적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아주 명연설가인 이 코수염을 기른 사내가 나와서 여러분 내가 강력한 독일을 만들어 주겠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나서 이제 그 배상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나 영국에. 죽게 벌어가지고 프랑스, 영국에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SDP라고 하는 소셜 데모크라틱 파티라고 하는 건 형편없습니다. 실업, 경제난, 뭐 자존감도 상하고요. 이럴 때 이제 나치스당이 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한석도 못 얻습니다. 그러다가 한 24년대에 쿠데타 한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징역을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1년 만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서 1930년이 되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총통제로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히틀러가 무슨 처음부터 총칼 들고 쿠데타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 히틀러를 적극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게 독일 중산층들 그리고 독일의 그 제대로 배웠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소위 전체주의가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게 차라리 쿠데타처럼 일부 특정 세력이 뭐 총칼로 들어선 거는 우리가 또 쉽게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국민 전체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트럼프를 누가 지지했는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백인, 남성, 블루 칼라들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보면은 대개 이제 백인들이 자기네들의 그 자존감, 우리가 미국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록 블루 칼라지만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백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남미 뭐 아시아 와가지고 이게 뭐 떵떵거리고 살거든요. 자기네들은 계속 경제적으로 추락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자기네들을 잡아줄 수 있는. 이 트럼프가 거기에 불을 질러준 겁니다. 마치 히틀러가 이제 그런 사람한테 불을 질러준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늘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보면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IMF도 경험을 했고 2008년도에 경험했잖아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약간 은유적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티뱅크하고 그 리먼 브라더스가 월스트리트에서 파산 선언을 했는데 왜 갑자기 칠곡군 칠북면에 있는 김씨 할아버지 통장이 깡통 계좌가 되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이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칠곡군에 혹시 사시는 분, 칠곡면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마늘 같은 거 심어가지고 그걸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농협에다가 이렇게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 친구가 와서 아버님 그 뭐 이자도 낮은데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돈을 맡기시면 제가 저 여의도 증권에다가 맡겨놓겠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증권에다가 이제 뭐 D 증권에다가 맡겼더니 그 증권은 또 저 글로벌하게 가가지고 어디선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미국에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나 이런 애들이 조그만 그 지방 은행들한테도 돈을 막 대출해 주면서 니들 이거 가지고 빨리 대출을 시켜가지고 집 사라고 해라. 옛날엔 프라임한테만 돈을 빌려줬잖아요. 서브 프라임. 아메리카에서 온 가난한 산체스한테도 빌려줘라. 근데 산체스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소위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그 잔디 깎으면서 자기가 무슨 집을 사겠어요.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당신도 프라임이다. 그런데 서브 프라임이다. 그런데 서브 프라임이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거라. 그냥 막 사고 그러다가 경기가 무너지니까 결국 은행빚을 못 갚고 파산하고 그러니까 또 동네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무너졌는데 마지막에 얘들이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큰 그 증권회사로 모인 거거든요. 여기 칠곡 그 할아버지 돈도 뭐 거기로 모이고 이쪽 산체스가 했던 것도 여기로 모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펑크가 나니까 엉뚱하게 칠곡면 할아버지 깡통이 계좌가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제 우리 경제 체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달러의 그 흐름에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역시 달러는 달러구나. 걔들은 왜 안 망할까? 찍어내면 되고. 우리 막 찍어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 뭔가 다 연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전 글로벌 사회 분위기가 사실 이제 혐오의 감정이 이제 확산되는 지금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저렇게 늘 저렇게 저런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작년에 이제 이 연세춘추에서 저한테 한번 그 기사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그 인종주의에 대해서 코로나. 조사를 해보니까 한 1년 동안 이 리포트된 것만 뉴욕에서만 한 5천 건, 4,300건이더라고요. 이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대낮에 그냥 혹은 밤에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둘린 거예요. 이게.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막 재생산 있잖아요. 뭐 우한 바이러스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특정 이제 집단에 대해서 그런 혐오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또 뭐 일본의 뭐 혐한류 그래가지고 다 좋아하는 것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회 혐오 증상들을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념 대립을 표현하는 건데요. 예컨대 이제 뭐 이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글쎄요, 저는 이제 요 태극기 부대와 혹은 촛불 부대라고 이제 우리가 상징화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있죠. 뭐 아주 굉장히 요건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의를 할 때는 옛날에는 이념적으로나 이럴 때 이제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고를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얘가 절대로 힘이 없을 것. 사실 유태인들이 뭐 힘이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리고 전체 인구로 따지면 뭐 1%, 2% 이렇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우리를 좀 위협하고 있어. 과대표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빨갱이, 뭐 간첩 이런 것들입니다. 쟤네들이 지금 막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활개치고 있어. 그래갖고 뭔가를 이렇게 잡아서 그걸 희생물로 딱 이렇게 옮기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그런 희생제의로 설명하기에는 이미 두 집단이 거의 동일한 권력이라고 할까요? 거의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희생제의로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게 지금 요즘 제 진단입니다. 저는 이제 논문에 그 뭐 메스꺼움과 혐오와 메스꺼움 그래서 이제 그 지라르의 희생제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공 보수주의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빨갱이 간첩론에서 이제는 남남 갈등에서 친북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통치성으로 이용했는가에 대한 이제 논문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물론 여전히 그게 세대적으로 통용이 돼요. 아니 여전히 세대가 체제로 통용이 됩니다. 이제 특히 이게 보수 정권이 나올 때마다 그걸 툭툭 건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지? 하고 놀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간첩들이 골고루 있다는 거예요. 간첩들이. 이게.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이념적으로 크게 갈라지는 형태에서 이제 뭐 대화의 창구도 막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워드 클라우드라는 이제 말뭉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일간지, 중앙 일간지 쭉 이렇게 키워드를 놓고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제 뭉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혐오라는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혐오하고 가장 가깝게 등장하는 이제 그 언어들 뭉치를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그 우리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GPT, 뭐라 그러죠? 챗봇 뭐 그거 챗 GPT 그 나오면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저런 일을 할 일도 없을 거예요. 걔한테 입으로 그냥 얘 한번 해봐봐 그러면 다 나올 텐데.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좀 첨단 기법이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논문 쓸 때 무슨 뭐 텍스트 분석하면 정자 무슨 글자가 몇 개 나오나 옆에 썼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혐오라는 기사를 쳐가지고 지역 일간지나 중앙 일간지를 보니까 동성애가 제일 크게 나와요. 동성애 소수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혐오라는 글자가 크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동성애에 대한 혐오 이건 이제 네트워크 분석인데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나 카페나 블로그 지금 이제 이걸 다 문을 닫아서 개인정보 때문에 무슨 그 당시만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돌려봤더니 또 여성이라고 하는 혐오에 돌리면 오히려 네이버나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주로 쓰잖아요. 네이버나 다음 카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주로 혐오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니까 여성이라는 게 대뜸 뜨는 거예요. 이게 아까 중앙일간지는 이제 동성애가 뜨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왜 여성일까를 보면 당시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여성들에 대한 뭐 혐오다 뭐 해다 그런 얘기가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 여성인 게 있고 뭐 키워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교적 이제 더 최근에 이제 중앙일간지 해가지고 한번 12,000건 기사를 쭉 한번 프리퀀시별로 이렇게 한번 나와본 거고요. 그게 나와보니까 혐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막 코로나에 대한 그런 또 감정들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은 여전히 있고요. 또 코로나에서 보면 저기에 논란, 갈등, 뭐 정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이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혐오의 여성 논란, 남성 차별 뭐 이런 개념들. 근데 코로나에는 이제 중국도 있고요. 뭐 이렇게 교회, 검사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참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실체다. 이게 절대로 말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어떤 혐오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특히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여성, 그다음에 세대 이념으로 갈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장애인 혐오라든지 노인 혐오라든지 또 이주 노동자라든지 난민에 대한 혐오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원에서 지나가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니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막 그 행패를 부린 사람들의 케이스. 근데 그런 거는 아직은 우리가 인종차별, 인종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국이나 뭐 유럽에 비해서는 뭐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또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노인 혐오 의외로 요즘 연구를 해보면 좀 있어요. 저도 겁납니다, 이제 그 특히 저부터도 노인들이 싫을 때가 많아요. 제가 노인인데. 저는 제가 논문을 그 태극기 부대에서 쓴 게 있거든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이제 감정과 집합 행동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촛불에 막 초점을 두고 쓰잖아요. 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회복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서 아, 저 노인들은 왜 태극기를 흔들고 저 길거리에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시청 앞에 내리면요. 자연스럽게 저한테 태극기도 주어요. 그럼 태극기 흔들면서 이제 참여 관찰한 겁니다. 흔들면서 옆에서 어디서 오셨냐, 뭐 하시냐. 그 와중에 제가 그걸 퀵 인터뷰라는 기법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퀵 인터뷰 해가지고 어디서 오셨냐,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어떻게 생각하냐. 또 옆에 가서 어디서 오셨냐. 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한 5-6번 들어가서 이제 그걸 하고 이제 논문으로 그걸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군중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네들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을 구하고 있다. 이게 이 빨갱이들의 손에 지금 넘어갈 이 조국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관찰을 해봅니다. 다 관찰 기술줄을 써보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한 노인 4분이서 막 야, 우리가 언제 이 거리를 이렇게 걸어보냐. 그렇거든요. 우리가 연고전 때 옛날에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을지로로, 고대가 을지로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 종로로 가면 고대들이 을지로로. 근데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른바 금이잖아요. 우리가 도로 한복판을 걷는다는 거는. 근데 그 공공의 장소를 우리가 한번 접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해방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방감을 이 세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일제 때부터 그저 뭐 독재 시대 때부터 산업화 시대 때마다 다 거쳐서 한 번도 그들이 공공 주체로서 공공 공간을 점유해 본 느낌을 가져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근데 그분들이 막 탄핵무효를 외치면서 한번 활발히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군중의 기쁨이죠. 군중의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젊은이들, 민주주의만 외치는 젊은이들만 느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논문을 제가 썼는데 이게 굉장히 드물게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사회학회 그쪽으로 이제 던지니까 평이 하나 왔는데, 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논문이 들어왔다. 어떻게 이제 그 논문을 쓸 생각을 했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게 다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혐오를 극복할까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근데 어쨌든 노인 요즘 뭐 65세 이상 이제 이 무료 이제 저 지하철 탈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젊은이들이 갖는 아주 혐오 증세가 있습니다. 저 노인네들, 응? 뭐 우리 이제 국민연금 먹어가는 저런 노인네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노인 중에는 그걸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탈 때 젊은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조금 우리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그 세대와 이념이 중첩돼서 아까 그 촛불하고 태극기처럼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념 집단 간의 이제 혐오, 여성과 성소수자를 묶으면 젠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젠더의 문제가 특히 혐오 감정을 발생시키는 큰 요인이 되는 거고요. 아마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여기에 아마 인종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인종에 관련된 거는 이제 아까 소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뭐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건데 아마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맥락적으로 그게 크게 나올 것 같고. 누가 왜 혐오를 조장하느냐? 그 왜 혐오가 이렇게 또 하느냐? 그래서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배경 요인, 조건 요인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여기서 일일이 뭐 며칠을 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런 뭐 여성 혐오라든가 또 세대 이념 혐오는 왜 생겼느냐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는 뭐 한국 전쟁의 분단. 근데 이제 큰 흐름 있잖아요. 흐름은 저는 그 분단과 전쟁의 상은 소위 분절 의식을 낳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간 압축 선장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공정한 룰을
그러니까 이제 무시한 채 결과 목표주의.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집단 간의 갈등, 또 피해 의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들자면 이제 가부장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수지처럼 커다란 밑바탕의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이. 거기에 특정한 집단이 툭 무슨 이슈를 가지고 던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정치에 거의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했던 거는 별로 잘 못 느끼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물론 뭐 우리 주변에서 장로 대통령이 나오셨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대놓고 뭐 그게 한 2000년도 이후 그러니까 뉴라이트 김준호 목사님이 나오면서 뉴라이트를 조직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면서 이명박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일부이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도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의 수면으로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사실 이분들이 이제 내세우는 이제 많은 반동성애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정치 집단은 여전히 이제 혐오를 우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이제 조건들로 이제 정치 집단들인데 이게 미국하고 한국을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양당제라고 하는 거예요. 반반씩 갈라먹는 정당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사실은 내각제로 가든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소수 의견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뭐 이번에 0.7% 아닙니까? 0.7%의 오로한 하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칼 슈미트가 얘기한 대로 적과 동지의 논리가 그냥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도 정치사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금기시하는 있어서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통령 후보들이. 근데 이게 그 클린턴하고 빌 클린턴, 그러니까 저 누구죠? 아내하고 트럼프가 나오면서 큰 인신공격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뭐 인신공격 정도가 아니죠. 그냥 가족 전체가 그냥 거덜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후보가 되는 순간에 이게 아들, 딸, 부인 뭐 할 것 없이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이 이제 적과 동지의 이제 원리인데 이거를 최대한으로 작동시키면서 사실은 이제 혐오 감정을 상대에 대해서 뭐 적정한 거리두기에 의한 비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적대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혐오로 감정을 이제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타자에 대한 불만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사회 정의의 중독자들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사회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대개 이제 과장되거나 때로는 왜곡돼서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정의감의 중독자라는 책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 단죄 문화가 아주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쫙 깔린 것 같아요. 단죄 문화. 그래서 이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이해하거나 때로는 포용하거나 이런 문화가 없고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사회학자로서 뭐 문화적으로 DNA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걱정스러워합니다. 잘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어떻다는 둥. 근데 가만히 보면 정치관에서는 조선시대 때 그 풍토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쟁 때 보면 정여립 사건 아시죠? 그때 이 서인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이 몰살을 시키는데 그때 그 몰살시킬 때 그 좌장이 그 정철입니다. 시인이자 그 당시 벼슬을 문인이잖아요.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조선 시대를 거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썼던 정철이 옷깃만 스친 사람까지 데려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아주 말살을 시킵니다. 근데 왜 그런 문화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를 그런 식으로 계속 처벌하는 이제 어쩌면 그런 문화로도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참 뭐 어떻게 참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칼 슈미트가 얘기한 대로 뭐 적과 동지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다. 이게 도덕적인 것은 윤리,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은 이윤, 예술적인 것은 미추.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논리다.
이게 글쎄요. 이게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아까도 하지만 중독자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부 언론하고 지식인들도 여기에 이제 저는 가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가짜 뉴스까지 그래서 자기 세계관의 절대화 결국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인데요. 내면을 살펴보면 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이데올로기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습니다. 뭐 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여서 그냥 정리 아까 했지만 정리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이제 이야기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혐오를 통해서 이 생명 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생명 자체가 이제 통치성의 이제 대상이 됐다는 거. 그건 뭐 우리가 뭐 의당 그런 건데 사실은 많은 인문사회학자들은 이 인간 국가에 대한 통치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알게 보면 피와 살을 가진 그리고 내 의식을 가진 내 몸을 어떻게 보면 직접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바이어던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보면 리바이어던에서 왜 사회계약론이 나왔는가를 이 사람들이 보면 그 기저에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감정.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자유가 나한테 보장되어 있다. 자연권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살해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언제 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쟤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살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양도가 아니고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로크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양도지만 이 홉스의 이론에서는 포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걸 자연권을 포기하고 이제 리바이어던 이제 군주한테 다 이제 이거를 떠넘기거든요. 그럼 군주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통치를 하는데 리바이어던이 된 겁니다. 육계에 나오는 것처럼 바닷속에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하나를 다 통치를 하는데 차라리 이 민중들은 인민들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두려움보다 차라리 확실한 두려움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국가라는 확실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의탁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언제 얘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한 두려움보다 확실한 두려움을 선택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홉스의 책을 보면요. 군주가 이렇게 탁 뭐 들고서는 그 갑옷입니다. 갑옷 밑에 쭉 사람들이 쫙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움쩍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보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몸이 하나의 이제 그 통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국가라면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통치라면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몸을 직접 이제 통치로 여기는 이제 논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푸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몸의 역사에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통치했나.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잔혹한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온화한 미소를 띠고 나온 게 법입니다, 사실은.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폭력을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뭐랄까 포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법을 만들 때의 정초적인 폭력과 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폭력, 그래서 법이란 폭력의 결정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그 저스티스라는 게 뭡니까? 유스티치아라는 그 로마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 법원 앞에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는 칼입니다. 하나는 천칭이고요. 그러니까 칼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엄격한 기준과 힘, 그리고 천칭이 의미하는 바는 공정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공평. 그래서 천칭을 딱. 근데 유스티치아, 그러니까 걔가 보면 그 여신이 맹인이에요. 둘 다. 이것은 뭐냐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건 특정한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외람되게 우리 학자님 계시는데 사실 레비나스라는 학자가 봤을 때 우리는 타자를 얼굴 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다. 시선으로 보는 순간에 눈으로 보는 순간에 잡아버리려는 거예요. 네가 생긴 게 어떻고 네 피부 색깔이 어떻고 네 좀 얼굴이 어떻고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경청. 타자의 목소리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굉장히 근데 사실은 법을 베껴보면 그 온화한 뭐 공평과 뭐 엄격함을 베껴보면 사실 거기는 폭력이 남습니다. 폭력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감정, 막 혐오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제 그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 나치즘 같은 걸 보면 그냥 막 무자비하게 군인들이 와서 짓밟는 게 아니에요. 다 법을 통과시켜요. 뭐 가스 수용실에 보낸 법들을 다 통과시켜서 이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같은 뭐 아이히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판 받을 때 너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해. 법대로 했다. 그러니까 아렌트 같은 사람이 보고 저 악의 편범성 놀라는 겁니다. 저 악의 편범성에 대해서 나는 다 법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이 이제 이 국가의 폭력을 이제 그 정당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명 정치에 있어서도 이제 혐오라고 하는 감정도 이제 법과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아까도 했지만 혐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부정 감정이고 타자를 위하는 감정이고 그래서 이제 소위 호모 사케르 같은 존재를 만들어낸다. 아간벨의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호모 사케르. 그래서 이제 사실 벌거벗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벌거벗은 인간. 그러니까 반인 반수적인 인간.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인간. 예. 그래서 때로는 죽여도 되고 그래서 면책이 되는 인간. 그래서 그 기원을 따져가 보니까 로마법에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호모 사케르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호모 사케르가 과연 역사적으로만 존재했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우리 모두 다 사실은 호모 사케르 같은 존재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뭐 노숙자, 난민, 뭐 이런 사람들을 사케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 통치의 대상이 되는 호모 사케르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혐오라는 감정이 이제 이렇게 폭력의 가능성, 또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있는데 아까도 했지만 신체에 끈적끈적하게 흡착시킨 기호. 그럼 대표적인 게 언어라는 기호. 언어가 대표적인 기호잖아요. 그래서 혐오를 할 때 표현을 합니다. 혐오를 할 때 감정을 드러내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호로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생체 정치 혹은 생명 정치의 언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개 보면은 이제 저는 이게 별로 이렇게 그냥 농담이야. 애사롭게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좀 애사롭지 보지 않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혐오의 대상은 살아있는 유기체고 번식하고 증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충자를 많이 써요. 마음충, 한남충, 노인충, 틀딱충, 급식충 저것들 충이라는 거예요. 번식하는 사람들. 예. 근데 실제로 이 뭐 종북 세력과 기생충 그래가지고 모 대학의 Y대학의 모과의 한 그 인사가 직접 모 신문에 그냥 칼럼에 쓴 거예요. 칼럼에 이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우파 보수 종북 좌파에 대한 혐오 표현과 소멸선동인데 종북 기생충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기체랑 관련된 다양한 동원들. 그래서 한반도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저 뭐 기생충들. 그래서 저 기생충들의 숙주인 소위 진보 인사들. 그래서 저런 거 감염돼 있고 우리가 한반도가 더 이상 감염되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 된다. 실제로 책에도 인용돼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유력 일간지 사설로 또 한 교수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런 혐오 감정을 일상에서 이렇게 또 재생산 된다면 이것 또한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미디어가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엄빠, 담임, 마음충, 노인충, 들딱, 우꼴, 좌좀, 진지, 애비 무슨 충이십니까, 학장님은? 응? 여기서 다 충이잖아요. 응? 저는 설명충.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설명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이 아닌 존재가 없다. 다 충이다, 충. 벌레들이다, 유기체들. 지금 뭐 이런 것들. 근데 보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참 많은 거를 그 빠른 시간에 이룩했는가를 보면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빈곤했던 나라 진짜 그 1960년대 GNP를 보면 우리가 한 89달러, 90달러 될 때 필리핀이 250달러였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국가 필리핀이었어요. 사실 정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오늘도 제가 이제 질적방법 강의하면서 이제 한국 현대사에 우리 아버님들이 어떻게 일제 때 태어나서 어떻게 식민지를 경험하고 어떻게 산업화를 분단 전쟁을 경험하고 산업화를 경험했는가를 보면
사실 그 역사가 지금 우리를 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문사회학자들이 사실 그 역사의 맥락성을 그냥 다 떨궈버리고 그냥 이 단면으로 그냥 공간을 잘라서 데이터 모으고 지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역사란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다 막 인터넷 평균 속도 막 1111111 GDP도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에서 205분의 10이죠. 지금 12, 8이 막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게 중국이랑 인도 워낙 크니까 뭐 총체 GDP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12국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높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랄만한 성취를 짧은 기간에 적어도 60년에서 한 뭐 90년, 한 50 반세기 동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니네 나라의 그 산업의 비결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장님하고도 옛날에 만델라 돌아가셨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막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막 특집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경향신문 가서 딱 하루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님이 이제 만델라가 남겨준 이 평화와 인류의 정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룹을 하나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반가운 거죠. 고맙고. 그들이 자기가 이제 우리를 부부 동반으로 이제 이렇게 초빙을 또 했어요. 남아프리카 대사관저에. 그 대사관저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분이 만델라 밑에서 해외 추방당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이더라고요. 대사가. 자기는 처음에 한국 발령받았을 때 너무 실망을 했다.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 어디 제대로 이름은 들었는데 왜 내가 일본이나 중국 좀 이런데 대사로 발령받아야 돼. 근데 자기가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놀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알려지니까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막, 야, 한국 어떠냐 물어보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분이 제 옆에, 우연히 제 옆에 앉게 됐는데, 사실 방학장님 옆에 앉았어야 되는데, 하필 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나라 산업화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이 사람이 만델라하고 같이 이제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we had a very, very authoritarianism under the brutal authoritarianism. we 어쩌고 저쩌고 we oppressed 뭐 어쩌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됐고 어떻게 산업화를 일으켰느냐.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가 내부에서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 학자가 한 번 왔어요. 저희 방문 학자로. 이 사람이 6개월 내내 내 방에 와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산업화를 일으켰냐. 어떻게. 사실 저도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뭐 조그맣게 뭐 짧은 기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아시아 정치 경제라는 과목 이제 강의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퍼즐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레드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몇 가지 특징들 쫙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빼놓은 게 있더라. 문화적 접근, 뭐 정치 경제학적 접근, 과학적 접근, 기술적 접근 뭐 다 여러 가지 하고 세계 시장의 원리, 주변과 주변부가 중심부의 관계, 세계 무역 분업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하나 빼놓은 게 뭐냐면 인간학적 행동주의적 접근이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과 그 밑에서 산업화를 이룩한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집단이에요. 굉장히 군사 문화적인 걸 가지고 이 추진력과 이런 걸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박태준 씨 연구도 좀 해보는데요. 그 포항제철. 아주 놀라운 액터리즘. 그래서 저는 이제 액터리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액터리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액터리즘이 있었고, 그럼 그분들만 있었느냐? 아니죠. 우리 아버님은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돌아가실 때. 왜? 자식들을 위해서 이 허리띠를 졸려 맨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냥 일하고 밤낮으로 일해서 자식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열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제가 에콰도르 그 학자한테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자본을 가졌다. 그게 바로 학력 자본이라는 거다. 교육에 의한 학력 자본. 그걸 이제 브루디에라는 사람은 컬처럴 캐피탈이라고 하는 우리가 캐피탈 개념에 경제 캐피탈이 있습니다. 에코노믹 캐피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컬처럴 캐피탈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소셜 캐피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뢰와 같은 그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입니다. 우리가 전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컬처럴 캐피탈 중에서도 특별하게 학력에 관련된 캐피탈이 있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허리가 없더라 우리 아버지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놀라웠게도 말이죠. 하멜 표류기 하잖아요. 하멜이 1630년, 40년대 표류를 당해서 오잖아요. 하멜이. 근데 그 사람이 이 조선에 13년인가 있으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해요. 조선이란 나라의 의례, 살림, 결혼, 풍습, 장례 풍습 꼼꼼히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탈출에 성공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가는데요. 그 네덜란드 가니까 이 책을 출판을 하고 싶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야, 이 알려지지 않은 꼬레아 나라가 있었네. 그래서 그 원고를 모아가지고 출판사 사장이 이렇게 보고서 아, 이걸 그냥 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앞에다가 서론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아, 그 나라는 말 악어들이 들끓어서 악어들의 애들을 잡아먹고 막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판을 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돼요, 사실은 유럽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이제 최초라고 보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조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래서 악어가 들끓는 나라 이런 식으로 우리와 실체와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았던 아마 지난 시간에 포스트 컬로니얼즘도 아마 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재생산되다가 선교사들이 오고 한국을 외국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더 허미트 킹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은둔의 나라 아니면 조용한 아침에 해 뜨는 나라. 우리 해가 이렇게 조용히 뜨죠. 우리만 그래 조용히 뜰까요? 근데 우리가 언제 숨어 살았습니까? 은둔의 나라, 허미트 킹덤. 아, 우리가 이제 숨어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제목이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은둔의 나라. 저 나라 가면 조용히 해가 뜬대. 근데 사실 이제 그걸 해서 제가 사실 이것이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때 하멜이 그 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재밌게도 교육 분야에서 교육이 뭐냐면 양반과 중인 서민들은 이렇게 썼어요. 양반과 서민들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정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 생각해 보시죠. 과거제도가 있던 나라가 사실 중국하고 조선하고 안남, 베트남입니다. 사실 분사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학력의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 교육 자본이 굉장히 풍부했다.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에 했는데 그늘이 있죠. 지금 뭐 36개 OECD 국가조사에 보면 자살률은 뭐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뭐 자살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신과대학에 있을 때 정재영 선생님 밑에 했던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자살이 많은가?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뭐 이혼율, 뭐 출산율은 하루에 0.78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 산재 사망률 1위입니다. 비정규 비율도 뭐 4위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2위 국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게 공동체 지수예요. 꼴찌예요. 근데 공동체 지수란 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꼴찌가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큼 얼마나 정겨워요? 정겹다로 뭐 간슬게 다 빼준다 그러고 뭐 치운 친구 간에 뭐 친절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꼴찌가 나올까요? 없다는 거예요. 서포트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애뉴얼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국은 소셜 네트워크나 서포트가 형편없는 나라로 나와요. 이게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1위. 노인 빈곤율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룩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뭐 이 그늘도 많고 갈등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갈등 조사를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통합도 갈등 지표인데 83개에서 58, 24개국에서 22. 굉장히 갈등이 높은 나라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저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괜찮으시죠? 예, 네, 뭐 지루하시면 오케이 하시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갈등 자체를 문제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다원사회예요. 다원. 마늘 따자에다가 원의 중심이 다양한 게 다원사회고 다원사회일수록 발전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는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갈등 자체를 용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갈등이 생기면 그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희는 뭐냐면 갈등이 없는 사회가 전체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그래서 그걸 갈등의 제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통해서 갈등을 소화시키면 이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 이 갈등을 보면 그냥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이제 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갈등이 이렇게 많은 사회인데 사실 이거를 증폭시키고 더 유발시키고 이것이 바로 혐오의 감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회인데 이런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혐오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제도화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타자를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적대적이고 증오적인 감정이 어떤 소수에만 지향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반대 반으로 갈려가지고 젠더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녀, 우리 정치권의 이념도 거의 뭐 보수 진보 거의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충돌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한편에서는 굉장히 다이내믹 코리아잖아요. 다이내믹 뭐 자고 나면 뭐 소식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재미있긴 한데 뭔가 아주 뭐 다이내믹하긴 한데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큰 국면에서 부딪혔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과연 해소할 능력이 있을까? 근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혐오의 감정이 이제 반지성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지성주의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로지 자신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절대화하는 전체주의적인 그 사고 이거를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성주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자기의 세계관을 전체화하고 타자를 악마화하는 사람이 지식인들이 많아요. 사실은 오히려 지식인들일수록 더 자기 세계관에 빠지는 성격이 많습니다. 예. 사실 뭐 지식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좀 아량도 넓어지고 그럴까요? 공자가 15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입한다면 대제 땅에 이제 대제 발을 내립니다. 40에 불옥이다. 혹하지 않는다. 50에 지천명이에요. 하늘에 뭐 알아듣는 거예요. 명을. 62은 이순이라고 그랬거든요. 순리대로 살아. 70이 참 중요하다.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그러는데 종심소욕. 내가 욕망하는 바대로 따라서 해도 불유. 이게 이제 흩어지지 않는 거. 불유구.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70에 다다르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도에 어긋남. 제가 보기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고 무슨 15의 학문의 뜻을 둡니까? 특히 그게. 30에 입한다고요?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40에 프로 가장 유혹이 많은 나이입니다. 40이. 그 50에 무슨 하늘의 뜻을 들리지도 않아요. 지천명. 60에 이순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고요. 70대 되면 사실 다 쪼잔해져가지고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욕심밖에 볼 줄 모르고 사회를 볼 줄 모르고 주변을 볼 줄 모르고 오직 자기 가족만 보다가 자기 자신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를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공자님께서 썼구나. 응?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응?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반지성주의 나이가 들면 포용력이 생기고 또 많이 배우면 포용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오히려 보면 이 지식인들이 특히 언론 지식인들이 자기 세계관에 이 가치를 절대화하는데 원래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사회과학에서 엘리트주의와 반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 지배를 얘기하다가 그 파레토나 이런 사람들이 근대 국가 권력이 형성되면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이더라.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엘리트라 표현했어요. 파레토 이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60년대에서는 테크노크라시 그래가지고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테크노크라시 기술 관료들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엘리트들이 이제 딱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사회를 주도를 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엘리트 니들만 뭐 지배를 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건국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뭐 제퍼슨이나 워싱턴 같은 사람들이 막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 사람들만 천국 가나?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민중들도 못 배웠지만 글자를 못 읽지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천국에 간다. 그냥 감리교 막 침례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영성을 강조하고 우리 할렐루야 해보자. 할렐루야. 꼭 뭐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동양에서도 그 유교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거든요. 주자학자들은 사서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그냥 노노맹자, 뭐 시경, 서경. 언제 저걸 다 읽어야 이 저 수련을 쌓아서 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쫙 하고 본질 직관을 쫙 하면 내가 도를 닦을 수 있다. 양명학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에서도 소승불교는 그 어마어마한 불경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언제 그래가지고 대우학생에서 윤회를 해탈을 하느냐. 내가 그냥 남아부의 탑을 간사무사 이것만 하면 순간적으로 대우학생에서 내가 그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 여럿이 같이 가자. 크게 타고 가자. 근데 이게 사실 기독교 종교에서도 보면 사실 반지성주의라는 게 그래서 반엘리트주의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가 막 성행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날의 반지성주의는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도 그 반지성주의 흐름을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도 너네는 그냥 전문가일 뿐이야. 제가 불과 10년 전만 우리 큰형님이 이제 그 교회 장로세요. 수석 장로셨죠. 10년 전만 해도 이분이 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김 교수,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사회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뭐라 하면 네가 뭐하러? 네가 뭐하러? 교수 나무랭이가 뭐하러? 이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형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사회를 몇십 년을 연구한 전문가 아닙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가 뭐하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 형태, 소위 권위가 사라지는 것, 이게 사실 이제 반지성주의 한 흐름이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반지성주의 흐름이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메카드 국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원 의원이 다 빨갱이야 하더니 자기는 나중에는 나도 빨갱이야 그래서 자살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런 반지성주의 흐름이 사실은 사회 저변에 흐르는데 오늘날의 반지성주의 이 흐름이 혐오의 감정을 타고 지금 우리 사회 전폭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은 이제 막 반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사실 누군가를 열심히 굉장히 혐오하고 있어요, 저 요새. 그래가지고 막 그 유튜브를 들으면 시원해요, 시원해. 유튜브 뭐라고 하나? 막 요설. 그 요설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뭐라 하냐면 야 인간들아 너희들은 평균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요설들을 좋아하느냐. 평균적인 인간들 다 뭐 출세하는 얘기 어디 가서 노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상에 대한 권태를 통해서 저 불안의 시면으로 가서 존재 시면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면 저도 지금 이제 그런 혐오와 반지성주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독단과 독선 그리고 자기 세계관의 역사의 진보와 사회 정의를 대변하는 착각과 무지 이를 맹신하는 편집주의적 증상 이게 사실은 우리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반 사회에도 지금 이게 전염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거는 대학 지성이라는데 이제 쓴 칼럼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쭉 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극단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 자신의 도구마에 빠져 침소봉대와 아전인수를 마다하지 않는 지식인들, 정화되지 않은 오인수처럼 온갖 가짜뉴스와 억측을 쏟아내는 일부 언론인들, 특히 유튜브, SNS, 타자의 세계는 안중에도 없는 종교인들 등 반지성주의 동맹이 우리 사회를 지금 옥죄고 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이제 일부 교수들의 품격 없는 독설들,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해악하고 풍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해악과 풍자와 유머라고 하는 언어적 유희를 썼던 사람을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견유주의란다. 키니시즘. 여러분 시니시즘은 냉소주의고 키니시즘은 개견자예요. 견유, 선비유. 개처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디오니소스가 아니에요. 디오니소스는 이제 이 드렁크 디오니소스. 이 디오니소스가 디오니게스입니다. 이 사람은 몸의 철학자예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아테네 아고라 시장을 막 횃불을 불고 가니까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그리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왕 누굽니까? 그 알렉산더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더니 야 좀 비켜라. 햇빛 가린다. 그래서 몸으로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을 통해서 이제 신체 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체 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책에도 막 이렇게 번역도 되고 뭐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사람. 근데 그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견유주의, 해약하고 풍자하는 거예요. 부자들, 권력진자들 이런 사람들을 풍자하는데 이런 해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해악이 아니에요. 이 욕설과 독선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분단과 전쟁의 트라우마나 세계 유례없는 시공간 압축성장이나 다양한 사회를 견주어 볼 수 없었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나 또 사회정의의 강박증이나 또 속죄를 위한 죽음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단죄 문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소통의 미학과 철학이 빈곤한 분절 사회가 낳은 파열은 말인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혐오와 혐오를 혐오하는 혐오가 있어서 한국 사회는 혐오로 충만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를 누가 하는 자를 또 혐오하거든요. 혐오를 혐오하는 혐오, 저부터 혐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혐오가 풍부한 사회입니까? 예,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혐오로 풍부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현은 뭐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혐오 이면의 또 다른 혐오에서 혐오를 혐오하는 혐오가 때로는 양심의 소리라고 크리스테바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N번방의 범죄인을 볼 때 혐오를 느끼잖아요. 그건 내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도덕적 자각에. 아까 무슨 뭐 나쁜 감정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나쁜 감정이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혐오를 느끼지 못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혐오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양심의 소리, 도덕적 자각이다. 소스라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학살자, 위선자 이런 등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를 해라. 크리스테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혐오의 그 다양한 제너들이 있습니다. 뭐 지수, 담론, 용어 막 이러는데 이게 또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그래서 이제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보장돼야 되느냐. 혐오 표현은 금지돼야 되느냐. 아까도 했지만 언어의 발화 수행성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혐오 표현의 문제를 그냥 법으로 금지하지 말고 금지는 하되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냥 자율성에 맡겨두자. 소위 말해 사상의 자유에 맡겨두자 하는 게 미국에 나오는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부터 수정헌법 1조 1항이 종교의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 전통에 따르면 법이 함부로 개입해가지고 뭘 금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자율적인 어떤 그런 뭐 도덕성에 놓는다면 소위 시장의 자유, 사상의 시장에서 뭐 걸러주고 안 팔리고 그러면 혐오를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헌법 133조에서는 엄격히 제한을 합니다. 특히 나치즘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언어를 한다든지 그걸 찬양하는 뭐 문양을 한다든지 표현을 하게 되면 130조에 의해서 징역 5년에 벌금 3천만 원인가를 매겨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5.18 얼마 전에 전우환 씨가 와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 여전히 5.18에 대해서 뭔가 폄하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5.18 특별법이 제정되니까 어떤 그 유명한 학자는 야, 국가 지가 뭔데 법을 제정해가지고 개입하느냐 이거예요. 예. 막 반박을 해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아예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5.18 역사적 의미를 폄하하고 거기에 혐오 표현을 쓰고 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처벌 조항으로 이제 남겨놨는데 저는 뭐 가능하면 법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은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법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다 법의 그물에 지금 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논쟁들, 뭐 이런 논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혐오와 타자성, 그 인정성이 문제고요. 제가 이제 뭐 그냥 시간이 좀 돼서 결국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특히 다 이제 우리 학장님을 비롯해서 연구하시는 이 타자성의 문제, 또 뭐 특히 환대 정치가 가능할지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저는 복합적 실천 혹은 중충적 실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법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도덕, 교육 모든 분야에서 특히 종교와 학교가 사실 대학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와 대학이 혐오의 산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